반갑습니다. 재무학 연습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차에는 집합투자상품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2주차에서는 목돈, 목돈 마련, 목돈 운영에 대한 상품이었고, 이제부터 이제 약간 투자가 가미된 본격적인 수업인데요. 집합 투자 상품, 기타 주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합 투자 상품, 그리고 두 번째 기타 금융 상품입니다. 집합 투자 상품에는 제1절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집합 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 자본시장법과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짧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구조화된 상품, 두 번째는 기타 금융상품의 신탁상품, 대출상품, 외화예금 상품, 신용카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투자상품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우리 집합투자 상품은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지만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에서 보시면 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2인 이상이다. 그래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 따른 여유자금에 따른 그런 운용을 하는 거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해서 처분, 또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기속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서 그 결과를 나눠주는,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흔히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펀드는 투자자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상품이죠. 예, 원래는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여기 보시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 이를 간접투자상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애부터 이제 간접투자상품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 이제 법이 2009년에 바뀌면서 이제는 집합투자라는 용어로 집합투자 상품이다 라면 이것은 옛날에 간접투자 상품이고,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자본시장법 안에 내용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보면 간접투자, 가로 집합투자는 투자자의 자금을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운용 전문가,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그런 운용 전문가가 주식이나 또는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사서 관리하고 팔아서 그 행위를 대행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기속이 된다. 즉 수익이 나도 투자자에게 수익을 드리고, 손실이 나도 투자자가 손실을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여유자금을 운용을 해서 처분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주체에게 배분하여 수익과 손실을 기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다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에서 이제 몇 가지 그 특징을 본다면 실적 배당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그 실적 배당의 원칙은 뭐냐면 투자 펀드의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모두 투자자에게 기속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다양한 유가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며 재산의 운용과 관련해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운용 지시를 받지 않는다, 투자자로부터.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는 매니저가 그들이 자기 재량하에 운영을 한다.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안정성 면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은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운용회사가 자기들 그 사내의 재산과는 이 투자자들의 자금은 분리해서 관리하고요. 또 은행처럼 공식력 높은 수탁회사가 그 돈을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자자가 있고요. 또 자산운용사가 있고요. 또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각각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투자자가 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는데 이 돈은 이 또 자금은 분리해서 은행에서 관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성이 좀 보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한번 보면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있는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반대는 공모겠죠. 공모의 반대 개념인 사모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일 때 우리는 사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인 이하의 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그러면 49인 이하잖아요. 그럼 50인부터는 이제 우리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공부한 매입시 기준가격 적용, 날짜 및 그다음 그 환매시 기준가격 적용, 날짜와 지급받는 그 날짜는 여러분들께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합투자 상품, 이러한 집합투자 상품의 분류를 보면 분류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설립 형태에 따라서도 나눠질 수가 있는데 투자 신탁형이라든지 보면 투자 회사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 조합형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이제 그 모집 방법에 따른 분류는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집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수업 그 강의에서 말했죠. 사모형이란 49인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49인 이하 특정인을 대상으로 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모형이란 그러면 49인 초과겠죠. 그래서 50인부터는 이제 공모형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알아두고요. 중도 환매 여부에 따라서 또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로 나눠지는데 중도 환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개방형이란 투자자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이 더 많기는 하죠. 그래서 개방형은 내가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환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 청구를 하면 이 앞장에 배운 대로 그게 주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채권형 펀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가 적용과 지급받는 날짜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폐쇄형이라는 거는 그 약속한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그래서 일정 기간 또는 정기간 환매가 제한되는 형태, 그래서 환매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폐쇄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환매 여부에 따라서고요. 환매의 가능 여부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설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추가 설정 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더 중간에 돈을 더 넣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인데 거기 따라서 우린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추가형이란 최초로 펀드를 설정한 후에 투자자의 증감에 따라서 펀드의 추가적인 매각이 자유롭고 펀드 규모가 증감하는 형태로 통상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입니다. 단위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그 기간 중에 모집한 자금을 하나의 펀드로 설정하고 펀드가 설정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설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형이라는 건 마감의 개념이 없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단위형이란 마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의 근거 법률에 이제 따른 분류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국 펀드가 있고 뭐 외국 펀드가 있다, 해외 펀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투자는 그 대상에 따라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에 투자하느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증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증권 집합 투자기구, 집합 투자기구 중에서 증권 집합 투자기구로 이제 나뉜다는 거고, 이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 집합 투자기구가 이 증권이라는 것이 주식에 또 투자하느냐, 채권에 투자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혼합해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해서 먼저 주식형 펀드를 보면 주식형 펀드란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주식형 펀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주식형 펀드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형 펀드와 패시브형 펀드를 대표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액티브하게 운영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액티브형 펀드란 비교 대상지구 벤치마크보다 항상 펀드에는 비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 대상지구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펀드를 의미하고요. 운영 성과에 있어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다양한 운영 전략을 이제 구사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 회전율이 높아요. 사고팔고를 자주 한다라는 거죠. 운용에 따른 리스크가 당연히 높은 것이 특징이겠죠. 그에 반해서 패시브란 좀 보수적인 운영 상품인데 비교 대상 지수 벤치마크 수준의 목표를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비교 대상 지수 벤치마크는 보통은 주식형 펀드라면 코스피 지수를 씁니다.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한다던가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벤치마크 수준의 수익을 올린다는 말은 뭔가요? 그건 그냥 시장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평균 수익률만큼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펀드가 대표적인 게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는요, 보통 우리 주가에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나 뭐 200위까지나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사서 보유하는 굉장히 자산 분산을 많이 한 그런 펀드입니다. 골고루 사서 투자를 하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인덱스 펀드는 아주 그 코스피 지수 상위 한 200개 정도를 골고루 담은 펀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의존도가 낮겠죠. 왜냐하면 그냥 종목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는 거니까 펀드 매니저의 의존도는 낮고요. 지수 추적을 목표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나 그런 지수 추적을 목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은 낮습니다. 장기 보유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비교해 보면요, 특징만 보시면 되는데, 액티브형 펀드는 적극적이고요, 초과 수익 추구가 주목적이다, 종목을 발굴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보면서 사고팔고를 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보수가 조금 비싸고요, 펀드별로 성과 차이가 펀드 매니저 따라서 크겠죠. 패시브형 펀드는 소극적이고요, 지수 추적이 주목적이고요. 이건 오타네요. 바이입니다. BUY. 예, 바이 앤 홀드. 사서 보유하는,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로 가는 거고요. 비용은 저보수고요. 펀드별 성과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적습니다. 또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가치주 펀드, 그 중에서 가치주 펀드를 볼게요. 가치주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목해서 저평가가 특징이죠.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가치주 펀드라고 합니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PBR주, 우리 나중에 PBR이 뭔지 PR이 뭔지
다 배울 텐데요. 그래서 저 PBR주, PBR이 낮게 형성된 주, 저 PR주, PR이 낮게 형성된 주식을 많이 사게 되고요.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바텀업이 뭔지 배울 겁니다. 성장주 펀드, 이 다음 페이지 나올 성장주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낮은 매매 회전율, 낮은 시장 민감도 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성장주 펀드인데요. 성장주란 기업의 매출 성장성 또는 이익 성장성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성장주 펀드라고 하는데요. 주로 고 PBR주, PBR이 높고 고 PR주, PR이 높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탑다운 바텀업 방식을 병행하는데 가치주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 회전율도 높은 시장 민감도를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특징을 본다면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형 펀드, 패시브형 펀드, 그 다음에 가치주 투자형 펀드, 성장주 투자형 펀드 이런 특징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분류에 따른 펀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란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60% 이상인데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하락 시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이 되거든요. 금리가 하락하면 그 채권 가격이 왜 상승하느냐는 채권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금리 하락 시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서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고 또 펀드 금리 상승 시에는 채권 가격이 이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이제 채권형 펀드에는 내적 요인이 있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이 있고 이제 외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의 이제 내적 요인을 한번 보면 채권의 잔존기간 그래서 우리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채권, 3년짜리 채권, 5년짜리 채권. 그래서 어떤 채권을 많이 산 펀드냐. 그래서 그 펀드 안에 채권들의 한 가지 채권은 아니겠죠. 몇 가지 채권이 있을 텐데 그 채권의 잔존기간에 대해서 잔존기간이 길면 수익률도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존기간, 만기가 많이 남았으면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수익률도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상승해야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 채권의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의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채권의 수익률보다 낮게 거래되겠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크면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겠죠. 이런 내적 요인이 있고 그에 반해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에는 수급관계, 경기 동향, 기대 인플레이션, 경제정책, 해외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파생상품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펀드인데 보시면 붉은 글씨만 볼게요. 파생상품 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파생결합증권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형 파생상품 펀드와 둘째,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선물, 옵션, 스왑 등 장내외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파생상품 투자형 파생상품 펀드가
먼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펀드인데,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펀드는 주로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 금리, 환율 등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연계하여 손익이 결정되는 수익구조를 가진 통상 ELS 또는 ELF 등으로 판매되는 펀드 상품입니다. 우리가 ELS는 제가 지난 우리 대면 수업 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LS 또는 ELF 등으로 판매되는 펀드 상품, 미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는 파생상품 펀드, 파생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수익구조, 제가 기초자산이 어떤 건지 대면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로 우리는 공부를 했죠.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수익 구조와 함께 발행사의 안전성과 원본 손실의 가능성 및 조기 상환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ELS 투자펀드, 그러니까 ELS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요. 이거는 주가지수 또는 개별 종목의 주가에 연계하는 상품입니다. 주가지수, 코스피 200 같은 주가지수 또는 개별 종목, 현대자동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개별 종목 주가에 연계하는 그런 ELS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펀드가 되겠습니다. IRLS라는 투자 펀드도 있는데요. CD금리라든지 리보금리 등의 이자율을 연계한 상품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번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가 보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산의 60% 이상입니다. 맞죠? 주식형 펀드는 집합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채권형 펀드는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근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집합투자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이제 우리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공부하는데,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만 해당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다양하게 우리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에서도 또는 증권 집합투자기구 안에서 주식형이라든지 채권형이라든지 이런 데도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체계적 위험이란 우리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체계적이라는 게 뭘까요?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잖아요. 아주 튼튼한 느낌이에요. 비체계적은요. 뭔가 좀 안 튼튼한 느낌이죠.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는 그런 말이니까 예. 체계적 위험은요. 그래서 없애기가 어려워요. 예. 없애기가 어렵다. 아주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비체계적은요.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쉬운 느낌이죠. 이건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뭘로? 분산 투자로. 그렇게 기억해줘. 저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굉장히 튼튼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은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없앨 수 있다. 위험을 방지하고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란 시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전체의 변동과 관련된 위험이래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물론 모든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입니다. 종류로는 경제 위험,
경제 위험이란 경제 하락기라든지 침체기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2020년에 우리 코로나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하락기였죠. 맞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았죠. 이런 경제 위험이에요. 예. 또 인구 통계학적 위험입니다. 인구가 급속히 주는 거예요. 특히 부산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통계학적 위험이 부동산에 작용을 지금 하고 있죠. 부산은. 그 다음에 자본시장 변동 위험이에요. 자본시장 변동 위험이란 금리, 신용경색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조정을 저희 개개인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런 것 지금 뭐 정부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죠. 그래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게 유동성에서는 또 위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경제적인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자본시장 변동 요인, 유동성 요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위험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그 부동산이 가지는 그 부동산만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주식으로 친다면 그 기업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고유한 위험입니다. 예. 그래서 고유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동산에 국한해서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내용을 본다면 이제 금융위험이 되겠습니다. 금융위험은 부동산 투자의 금융위험은 높은 레버리지 자본 구조로 야기되면서 대출 비율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하자 위험입니다. 그 부동산에 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그런 하자가 자체 하자죠. 그 다음 관리 위험입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위험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부동산은 고유의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유의 위험들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없앨 수가 있나요? 우리는 분산 투자로서 이제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은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10개의 기업에 또는 10개의 부동산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한 개 정도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도 나머지 9개 의 종목에서 수익률이 나서 만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분산 투자로서 위험을 해치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분산 투자로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부동산 펀드로서 이건 대출형 부동산 펀드죠.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 펀드도 있습니다. 경매 공매형 부동산 펀드도 있고요. 직접 개발형 부동산 펀드도 있습니다. 증권형 기타 부동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단기 투자 금융 집합 투자 기구라 집합 투자 재산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보통 MMF라고 합니다.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고요. 마커가 아니라 마켓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고요. 머니마켓은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CP라든지 콜이라든지 우량채권이라든지 이 투자를 해서 단기기 때문에 특징은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단기기 때문에 또 특징이 입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MF 투자 단기 금융 상품의 종류, 그 다음에 특징은 우리 이전 시간 2주차에서 대략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3절이고요.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환매금지형 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죠. 폐쇄형 펀드라고도 한다. 그래서 앞서서 배운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우리 펀드에는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A도 있고요. 클래스 C도 있고요. 클래스 P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 수수료 체계는 뭘까는 제가 대면 수업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한번 실제로 보면서 이 클래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수업 시간에 대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환형입니다. 전환형이란 펀드가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우리 엄브렐러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엄브렐러형이라고도 부르냐면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산이 이렇게 이제 우산이 생겼는데 이 안에 있는 펀드다 해서 엄브렐러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뭐냐면 그 펀드가 여기에 이렇게 A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가 주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식으로 운영하기 싫어요. 이제는 조금 위험해서 싫어요 하면 다시 B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채권형으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혼합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 펀드 안에서 이 우산 안에서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환형 펀드라고 이제 합니다.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이고요. 이 ETF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집합투자기구인데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인데 이거를 상장시킨 거예요. 상장시켰다는 말은 뭐죠?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상장시켰다는 말은 주식화시켰고 주식화시킨 펀드. 그래서 ETF라고 부릅니다. 특정 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집합투자기구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대요. 주식처럼. 그래서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틀리대요. 그래서 이 ETF도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그 다음에 ETF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떤 게 있는지 보면서 대면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4절 구조와 상품은 잠시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